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상기온이 3월을 흔들듯 정치판도 비틀비틀합니다. 국민의힘이 의욕을 보였던 국민추천제는 시작도 하기 전 축소되는 듯하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란 말이 횡행하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부인을 보좌한 인물의 공천을 놓고 내부에서도 논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들 하겠지만 국민의 심판은 늘 언제나 그랬듯 준엄하고 정확할 겁니다. 3월 4일 뉴스9 첫 소식은 탈당과 잔류로 엇갈린 민주당 중진들의 움직임으로 시작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던데 이태희 기자가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천 배제가 확정된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한 홍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면서 어떤 결정이든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친문계를 포함한 비명계의 잇단 공천 탈락 상황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의 탈당을 막지 않은 것 자체가 최근 공천 파동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왔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 정말 비통한 심정입니다. 어젯밤까지 탈당을 고민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짧은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 잔류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 전 실장 합류를 기대했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며 오늘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던 우상호 의원이 밀실 심사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와 함께 전남 여성전략특구의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의 이력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지도부 해명을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SNS에 비례 순번을 투표 없이 전략공관위가 심사로 결정하는 건 밀실 방식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 땐 당원과 중앙위원이 투표로 비례 순번을 결정했는데 이번엔 전략공관위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4년 전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뢰,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것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해당 지역구를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고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공천해서 배제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권 전 비서관을 공천한 겁니다. 권 전 비서관은 지난 총선 때도 같은 지역 경선에 나서 서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일부 최고위원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현재 삭제됐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민주당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개가 갸우뚱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이 단독 입수했던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 가운데 절반이 감점 페널티를 받고 경선을 치르는데 유일하게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도 있습니다.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최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받은 민주당 의원은 모두 31명입니다. 원칙과 상식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의원 등 3명은 공천 국면 이전에 탈당했고 인재근, 김홍걸, 최종윤 의원 등 4명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 배제를 확정했거나 하위 평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는 7명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과 설훈, 홍영표, 안민석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위 10%에 들어갔다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국민께 또 보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머지 17명 가운데 1명은 단수 공천을 받아 하위평가 대상자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이 검토돼 통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은 16명은 현재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 등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은 경선을 치를 때 30% 감산을, 송갑석 의원 등 하위 20%에 포함된 9명도 20% 감점을 받게 돼 경선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차에 가서도 60%를 넘겨야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좀 이상한 경선이 이제 되기는 했는데 감산을 감수하고도 경선에 나선 의원들의 승패에 따라 하위 평가 20%에 포함된 의원들의 최종 공천 성적표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지역 공천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인물난이 겹치면서 서울 강남과 영남권 일부 지역에 국민 추천제 방식으로 후보를 내려고 했는데 각 지역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그나마 4곳 정도 하려던 것도 줄여야 할 판입니다. 한두 곳 할 걸 두고 뭘 그리 자랑하려 했던 건지 정민진 기자가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주말 국민 추천제 지역과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충안도 나올 수 있고. 당초 서울 강남 일부와 울산 남구갑을 포함해 영남권 2곳에서 3곳 등 모두 4곳에서 5곳의 국민 추천제 적용을 검토했지만 정 위원장은 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내일 다시 논의한다며 가능한 단출하게 최대 2곳에서 3곳만 선정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는 당이나 계파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를 내겠다는 건데 공간이 대해서조차 공개 모집을 통해 충분한 요건을 갖춘 인물 다수가 선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간위는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경기 하남갑에 친윤계 초선 이용 의원을 공천하는 방식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흡족해 하실지 모르겠네요.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 지역구인 경북 안동 예천은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총선 전국이 달아오르면서 여야 대표 간 말싸움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TV 토론을 거듭 제안했는데 이 대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날선 말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윤동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원하는 사회자도 직접 고르라며 TV 토론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지난달 29일 방송사들의 TV 토론 제안을 처음 공개한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반응이 없는 건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요. 지금의 거짓말은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장동, 대북송금, 법인카드 의혹 등 묻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라며 거부했습니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여당 공천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표 사천이라며 집중 포화를 받아왔는데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무 기여도를 채점한 걸 시스템 사천이라고 반격한 겁니다.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한 위원장은 한동훈 사천이 있다면 하나만 말해보라며 이 대표를 향해 사천 끝판왕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일주일 만에 수도권을 벗어나 충남 천안갑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차관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청주와 수원, 용인 같은 격전지를 잇따라 찾아갈 계획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천안 중앙시장 안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린 건데 한 위원장조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뒤로 좀 몰려주세요. 관객 좀 몰려주세요. 한 위원장은 천안갑 공천이 확정돼 지난 총선 소력전에 나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은 한 위원장을 감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곳 천안갑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문진석 후보가 미래통합당 신범철 후보를 불과 10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격전지로 꼽힙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담는 상식적인 정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충청은 치우치지 않은 민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국민들, 다양한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담는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앞서 오전 열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입당 환영식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참석했는데 김 부의장을 배려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천안을 시작으로 충청도와 경기도 격전지 지원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부터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종로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후보가 첫 순서였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후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으며 지지를 당부합니다. 곽상원 장. 지난달 28일 종로에 단수 공천된 곽 후보는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과 3자 대결을 펼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곳 종로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곽 후보 선거사무소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적으며 노무현 정신을 강조한 이 대표는 정치 1번지 종로에서부터 정권 심판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보 지역구를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 대표 지원 유세에 반가움을 나타내는 주민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 여기 와서 이제 지원 유세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민의 동네에 오셨다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민주당 공천 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좀 상식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늘 상식에 벗어나니까 참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좀 회의를 느끼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북 전주을의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강남병의 박경미 전 의원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단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 결정이었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았다며 사실상 탈당을 시사했었는데 임 전 실장이 왜 이렇게 결정을 바꾼 건지 야당을 지지하는 최지원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어젯밤까지만 해도요,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와 함께 거취 문제를 상의했었던 게 맞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도 이 잔류 결정 예상 못했다고 하대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린 시각이 오늘 오전 6시 반쯤이었는데요. 1시간 뒤쯤에 제가 이낙연 대표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제게 무슨 말이냐, 임 전 실장과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과 방향이 많이 다르다 이러면서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자, 그럼 최 기자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잔류 사실을 이낙연 대표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탈당,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와 뭔가 이야기가 됐었던 과정에 일이 바뀐 거네요. 네, 이석현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 어제 저녁까지도 임 전 실장이 탈당을 약속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밤 사이에? 밤 사이에 바뀌었죠. 예, 또 임 전 실장의 광주 출마나 새로운 미래 지도 체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요. 임 전 실장 측은 탈당 자체를 고민한 건 맞지만 새로운 미래 합류 여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과 더 연락할 거냐 이런 질문에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 이렇게 답하면서 다소 불쾌감을 감추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임 전 실장이 탈당하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잔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임 전 실장이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광주에 머물면서 이른바 호남 민심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갑석 의원 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의 만류 또 본인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임 전 실장 탈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난 비공개 최고위에서 임 전 실장을 예우할 수 있는 보관 등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런 내용이 어젯밤 임 전 실장에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보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죠. 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당에 남아있다가 예를 들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차기 당권을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지도부의 이른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임 전 실장이 당권에 도전할 명분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임 전 실장이 탈당을 하게 될 경우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떠안을 수 있지만 당에 남게 된다면 공천 희생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역할론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임 전 실장이 탈당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했던 건 비명계가 연쇄 탈당을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좀 탈당 동력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친문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을 좀 냈습니다. 사진도 공개를 했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실상 이번 주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었고 네. 그 만남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SNS에 예, 공개까지 하게 된 이 맥락인데요. 네. 적어도 문 전 대통령이 탈당을 막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최근 공천 국면에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이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이 이상의 더 직접적인 방식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높지 않다 이런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네, 홍영표 의원은 탈당을 시사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사실상 3월이 시작되는 첫날,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에 나섰습니다. 최소 3개월간이라는데 전임의와 신규 인턴들까지 집단 이탈하려는 조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민지 기자, 면허 정지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부터 50여 개의 병원에 현장 점검을 나가 복귀를 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복귀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된 전공의들에겐 내일부터 면허 정지 사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장 이탈자 약 9천 명 가운데 7천여 명이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로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불가역적, 즉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의와 신규 인턴들도 사실상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세브란스 병원은 인턴 정원이 150명인데 지난 1일 기준 계약을 한 인턴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교 관계자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워온 전임의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산대병원에선 전임의 27명 가운데 22명, 전남대병원은 신규 전임이 52명 중 21명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빅5 중 한 곳인 서울 성모병원도 신규 전임의가 절반 정도가 이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도 전임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게 사실이라며 일부 병원들의 경우 한 명도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공의 공백에도 응급실은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전임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중증 환자도 받지 못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환자분 점심에 상포포 통증으로 내원하셨는데 CT 찍어봤더니 응급으로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 강원도의 한 환자가 긴급 혈관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소문 끝에 서울의 한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문을 연 응급실 컨트롤 타워입니다. 응급실에서 조금 더 상위 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대형병원 의사들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응급실이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함 암 환자도 2-3시간씩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위암 수술을 했는데 2주 전에 혈변을 보셔가지고 아이고, 언제까지지는? 2시간, 3시간. 의료진 부족으로 현재 이곳 병원에선 뇌출혈 수술 등 응급진료 10개 항목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급하게 또 다른 병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다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신규 전임이 대부분이 나간 부산의 한 대형 병원에서도 비슷한 호소가 이어집니다. 지금 한 1시간 됩니다. 빨리 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제자리에 찾아갖고 환자들을 돌봐야지. 남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한계 상황이란 절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의과대 학생들은 휴학원을 내는 걸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개강을 연기하는 파행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오늘까지 의대 정원을 얼마만큼 늘릴지 정부에 신청을 하는데 그 규모가 2,000명을 웃돌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전체 의대생의 95%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의과대학입니다. 새학기 첫날이지만 인적이 드뭅니다. 혹시 오늘 학생들은 안 나왔을까요? 있어요. 의대 않고. 수업받을 학생이 없어지면서 개강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의 다른 의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대학교 앞인데요. 오늘 개강을 맞아 캠퍼스가 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앞은 학생들 모습이 거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본과 수업은 안 하고 예과 1, 2학년 수업만 일부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소재 의대 가운데 개강 연기나 수업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이 이제 거의 전체가 다 휴학 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휴학은 아니어서. 정부는 휴학 신청이 접수된 의대생은 전체의 28%라고 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28%를 훨씬 웃돌 전망입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에도 대부분 대학들은 의대 증원 신청을 오늘까지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의대의 상당수가 지금보다 2-3배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의과대학 110명 입학생을 140명 늘려서 250명을 이번에 교육부로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대학들이 원하는 증원 규모가 2,000명을 웃돌 수도 있어 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부가 엄정하게 의사 집단의 움직임에 대응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의협 사무실에 이어 어제는 귀국하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공항에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두바이에서 귀국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인천공항 도착 직후 경찰관 5명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가방,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적었습니다. 노 전 원장은 입막음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조치를 본보기로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주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중심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며 노 전 회장 등 전현직 의협지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겁니다. 의협지도부 5명은 출국 금지됐고 올해부터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복지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고발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의협은 의사를 매도하려는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의사위원회 일탈에 의한 것이었든지 아니면은 현 사태에 대해서 의사들을 매도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공작이었던 것인지 밝혀질 것으로 보고요. 의협은 진상 파악을 위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북한 해킹이 우리 국가기관, 기업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1년 전 불거진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이 결국 북한 소행으로 결론났고 국내 반도체 업체를 해킹해서 설계 도면까지 훔쳐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과감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입니다. 고도의 해킹 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한 북한 추정 공격 주체가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해킹 배후를 북한 정찰총국사나 라자루스로 특정했습니다. 북한에서 해킹이 발생했는데 반년 동안 법원에서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그거 보이시죠? 123QW입니다. 2021년 초부터 시작된 해킹으로 상당한 분량의 전산 자료가 탈취됐지만 정확한 내역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와 관계당국 조사 결과 개인회생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지방과세 증명서 등 26개의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반도체 기업 2곳의 서버를 해킹해 제품 설계 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을 탈취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흔히 쓰이던 악성 코드 대신 정상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흔적이 잘 남지 않는 LOTL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의 탐지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법이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제재로 북한이 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지자 자체 생산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파악됐다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육점이나 백화점처럼 업무 관련성이 적은 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쓰거나 또 휴무일에 제주도와 같은 먼 지역에서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맛집 투어를 한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이사장님이. 그러다 주말에도 많이 썼고요. 업무 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과 공직자 등의 1인당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50여 건이었고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처럼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사안도 약 200건으로 1,700만 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나 휴무일에 제주나 강원처럼 먼 지역에서 사용한 것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 이사장은 당사자 소명도 받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면서 본인 소명은 좀 한마디라도 들어봐야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유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일부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감찰을 당했었죠. 당시 박은정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법무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보복 징계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2020년 10월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던 박은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수사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부했지만 박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라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여기엔 한 검사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나눈 통화와 SNS 대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박 검사는 이때 확보한 자료를 별개의 사건인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2020년 10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가 출석을 통보하자 지난 6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난달 27일 박 검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박 검사는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전 연구위원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수탉 소리를 내는 닭 모양 장난감이 있습니다. TV 오락 프로그램 등에 소개돼서 국내에서도 인기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장난감에서 발암 물질이 대량 검출돼서 유럽에서는 리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지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이크 앞에 선 닭인형이 BTS의 히트곡을 따라 부릅니다. 여러 개의 닭인형이 멋진 화음도 완성시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닭 모양 장난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아이가 좋아한다는 후기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에서 환경 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EU 소비자 당국이 최근 리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이 장난감에선 환경 호르몬인 디에틸엑실 푸탈레이트가 허용 기준치보다 230배나 더 검출됐습니다. 디에틸엑실 푸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해주는 첨가제인데 WHO가 지정한 인체 발암 물질입니다. 이미 간암 등에 대한 것들은 B2라는 동물 발암 물질로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물질이 DHP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물질들에 대한 사용량을 극히 제한하거나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입니다. 국내 이커머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문제의 상품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유해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많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소비자원은 EU 당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유해 물질 검출 여부에 대한 자체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실 때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로고가 붙어 있으면 안심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FDA에 수출업자로 이름만 올리는 간단한 절차만 밟은 뒤 과장 광고한 제품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미 식품의약국 FDA를 입력하자 4만 개가 넘는 제품이 뜹니다. 당면부터 비누까지 각양각색으로 깐깐한 미 FDA로부터 인증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비슷한 홍보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미 FDA 인증서까지 첨부합니다.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들 업체가 공개한 인증서를 조회해보니 안전성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FDA의 수출 회사 정보와 제품 이름만 내면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는 등록증들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국 FDA를 홍보 문구로 내건 제품 70개를 무작위로 골라 검증해보니 실제 인증을 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자를 부추겨 허위 과장 광고를 도와주는 업체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 내면 FDA 수출업자 등록증을 대신 발급해준다는 전문 대행 업체들입니다. FDA 로고를 사용해서 막힐 정도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고 그냥 사용을 하시는 거죠. FDA는 수출용 제품 등록 절차는 FDA 안전성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FDA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TV조선에 모든 광고를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며 허위 광고로 신고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했고, 쿠팡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에 맞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안혜리입니다. 봄에는 상충객들을 유혹하는 봄꽃 축제가 많은데요. 요즘 주최 측 고심이 큽니다. 이 따뜻한 날씨에 축제 시기에 꽃이 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건데요. 지난해 군항제는 아예 역대 가장 빠른 오는 23일에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축제를 앞두고 산수유가 서둘러 활짝 핀 겁니다. 날씨가 좀 뜨셔져 갖고 개막보다 좀 빨리 와서 구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까. 붉고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로 뒤덮인 낙동강변. 상춘객들은 고운 자태에 푹 빠졌습니다. 활짝 펴서 역시 봄은 매화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 역시 축제는 이번 주말에 시작됩니다. 양산 원동 매화 축제는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데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개화율이 벌써 50%를 넘었습니다. 축제를 준비한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축제 기간에 꽃이 질까 봐, 짐으로 해서 방문객들이 안 줄어들까 봐. 따뜻한 겨울로 인해 개화가 빨라진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개나리는 다음 주말인 15일에, 벚꽃은 22일에 서귀포를 시작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창원시는 올해 진해 군항제를 역대 가장 빠른 23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봄 시작 시기는 빨라지고 여름의 길이는 길어지는 등 계절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0년간 매화의 개화는 53일, 벚꽃은 21일가량 빨라졌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기후변화가 고기잡이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명태에 이어서 오징어가 사라졌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가자미까지 어획량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김동영 기자입니다. 조업 나갔던 어선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가자미를 몇 차례 꺼내 올리자 하역 작업이 끝납니다. 평소 1시간 넘게 걸리던 작업이 10분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끝이 없어요.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너무 고기가 없다니까 그래. 그나마 많이 잡았다는 어선도 평소 절반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뭐 한 5, 60kg 잡아갖고 지금 기름값도 안 돼. 원래 한 300kg서 이리 잡아야 선원들 몇 분 월급 주고 일하는데. 전국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울산의 가자미 위판량은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달간은 가자미 위판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급감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 올겨울에는 비나 눈이 잦은 탓입니다. 일주일에 4, 5일이 비가 오고 하니까 조비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어획량도 줄어들고.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한 20% 넘게 올랐지, 올리고는. 아무래도 좀 비싸면 우리가 팔기 힘들지. 손님들이 반응이 좀 안 좋으니까. 명태에 이어 오징어마저 사라진 동해안. 가자미까지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연일 지방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넉 달 만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신공항 개항 같은 현안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총선용 논란에 대통령실은 지역 민생 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이후 넉 달 만입니다.
대구 지역 현안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대구에서 처음 배웠다며 혁명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대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2030년 개항과 함께 신공항을 연결하는 GTX급 광역 급행철도와 같은 교통망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서문시장 인근엔 2,500억 원을 투입해 국립구국운동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일어났던 대구의 정신을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국립공원 승격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초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생 토론회가 부산과 대전, 울산, 대구를 거치며 지방으로 확대됐는데 지지층 결집행보란 시선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석 달 연속 만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엔 찾지 않았는데 대구에 출마한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관련 잡음을 피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국의 초등학교들이 오늘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지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또래 친구들이 많지 않은 조촐한 입학식이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입학생이 없어서 식을 열지도 못하는 학교도 15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입학식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꽃다발을 들고 자세를 취해봅니다. 귀여운 1학년 3반 명찰도 걸었습니다. 오늘 전국의 초등학교가 1학년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입학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엄마 마음은 대견한 반, 걱정 반입니다. 시훈아, 친구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외동이 많은 요즘, 우빈이와 규리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몇 안 되는 남매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6학년이고 동생은 이제 1학년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맨날 때리는데? 올해 이곳 초등학교엔 신입생 사상 최저 숫자인 56명이 입학을 했는데요. 지난해 신입생 82명에 비해 고작 1년 사이에 무려 30%가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6만 9,4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학교도 전국에 157곳입니다. 신입생 수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이라 쓸쓸한 입학식은 흔한 풍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입학생이 없을 만큼 인구 절벽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 중국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양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실제 자녀 키우는 데는 얼마나 드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한국이 양육비 1위라는 게 맞는 말입니까? 네, 중국의 한 인구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의 7.79배입니다. 환산하면 약 3억 3,500만 원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해도 한국의 양육비가 압도적입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중국은 1인당 GDP의 6.3배로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보고서는 믿을 만한 보고서입니까? 네, 그래서 좀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이 중국 연구소가 참고한 한국 양육비 자료는 12년 전인 2012년에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겁니다. 0세에서 21세까지 양육비를 조사한 것이어서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22년 자료를 썼습니다. 벌써 우리나라 자료와 10년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중국은 18세까지의 양육비를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21세까지의 계산한 자료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교 수치가 틀렸다 손 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가 아이들 키우는 양육비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월 평균 72만 1,000원이 듭니다. 이 시기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때가 60만 6천 원으로 가장 적고 중고등학생 자녀는 91만 9천 원이 들어 월 평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 시기별 양육비 차이는 역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이 초중고생 때는 전체 양육비의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에 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실제적인 양육비 부담은 초등학생부터 커지는데 정부 지원도 거기에 맞춰서 해줍니까?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재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수당은 자녀가 만 8세 미만일 때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현행 아동 수당을 확대해 8세에서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서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OECD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금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아요. 자녀 양육비는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출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나라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우리보다 높습니까? 네,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자녀 수에 따라 우리 돈 최대 36만 원을 아동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 영국과 스웨덴, 캐나다 등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동 수당을 줍니다. 다만 일각에선 아동 수당 확대는 양육비 정책이 아니라 이 사교육비 지원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영유아기에서조차도 교육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견이 되거든요. 고학년까지 확장을 하면 그돈 그대로 사교육비에 쓰이는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육비 정책이라는 게 곧 저출산 대책일 텐데 정부가 모든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프로야구 경기 즐기시는 분 많죠. 올해부터는 이렇게 야구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프로야구 유료 시청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건데 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복귀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을 앞세워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한화. 2연패로 왕조를 만들겠다는 LG의 각오도 단단합니다. 여기에 새 사령탑이 부임한 기아와 롯데까지 올해 프로야구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야깃거리로 흥행을 예고한 상태지만 시청 방법은 확 달라집니다. KBO가 OTT 서비스 티빙과 3년 총액 1,350억 원의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평균 450억 원 규모로 기존 계약 규모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TV를 통해 야구를 보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통해 야구를 보기 위해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공짜로 야구를 봤던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야구를 보기 위한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월 5,500원입니다. 야구 시즌인 4월부터 10월까지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약 4만 원 가까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야구 팬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 KBO는 TV 중계는 여전히 무료로 즐길 수 있다며 쇼츠 영상의 자유로운 게시가 가능해진 만큼 야구 팬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티빙 측 역시 스포츠의 유료 중계는 세계적 흐름으로 안정적 서버 구축 등을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방상훈 대표이사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1970년 조선일보에 입사한 방 회장은 조선일보 미국 특파원을 거쳐 1993년 3월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방 회장은 국제언론인협회 부회장,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이사, 한국신문협회 제35대, 36대 회장을 지냈으며 2011년 1월부터 TV조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방준호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양상훈 이사 주필과 박두식 이사 경영기획본부장을 각각 전무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콩떡같이 말하는데 병사들이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갑옷 벗을 생각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시기는 버젓한 표준어입니다. 어느 유권자가 선관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이웃 사람이 거시기하다는데 비방이 아니냐. 선관위가 법조문을 뒤지고 토의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 없이 추상적인 말이라 괜찮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3인방의 총선 출마설이 피어오르자 민주당에서 꺼림칙한 반응이 나왔죠.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천판에서 거시기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누구 책임이 크냐는 다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선 패배 책임은 후보에게 귀결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화살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로 날아갔지요. 거기 앞장서니가 거시기하게도 추 전 장관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윤석열 키우는데 추미애 장관이 더 공이 훨씬 더 크지. 결국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잘리고 추 전 장관은 하남갑의 단독 공천을 받았습니다. 동작을 필승 카드처럼 띄우더니 경쟁력이 뒤진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형평과 공정, 이런 시스템 공천도 있나요? 추 전 장관과 함께 윤 정부 탄생에 기여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20% 경선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고 비판에 해임됐죠.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받은 징계가 훈장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총선에 뛰어든 현직 검사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루아침에 국민의힘으로 갈아탄 것도 보기 좋을 리는 없습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를 당했다지만 무소속 출마도 아니고 당을 바꿔서 같은 지역구에 나간답니다. 덥석 모셔간 국민의힘도 가볍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어령 선생이 거시기와 머시기를 정의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는 고개의 언어다. 대선 막바지 추 전 장관이 윤 후보와 신천지를 엮어보려고 펼치던 혼신의 연기가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거시기합니다 였습니다. 추위가 풀리자 어김없이 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와 대구, 경북 지역은 먼지가 남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이 먼지는 해소되겠는데요. 새벽에는 비구름이 대부분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 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한낮에도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과 제주는 목요일까지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뉴스나잇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